사장님이 이제 3월부터는 큰 결심을 하셨나? 어? 면대 계시다고. 그 앞으로 오시면 훨씬 낫죠. 자, 3월부터는 이제 공부 좀 하십시오. 항상 이야기했지만은, 한 8월 정도 되면은 100% 후회합니다. 전부 다. 그 당시 그냥 열심히 좀 해놓을 걸 하면서, 세월이 굉장히 빨리 갑니다. 시험은 결과지상주의고, 어쨌든 시험은 대보고요. 돼야 된다. 자, 오늘 첫날인데 지금 교과서를 가지고 수업하는 것은 4월 말까지고 5월부터는 이제 핵심 요약서를 가지고 합니다. 전후 과목을. 자, 처음부터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오늘 눈을 동그랗게 뜨는 분이 있는 거 보니까 또 처음 오신 분이 있네. 자, 제일 먼저 천천히 들으세요. 천천히. 법률 효과란 말이 있거든요. 법률 효과. 이렇게. 이 법률 효과를 가져오는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 원인을 법률 요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법률 요건. 요거는 민법뿐만 아니고 전법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률 요건을 갖추면 법률 효과가 생긴다. 항상 이리 되어 있습니다. 자, 법률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법률 행위라는 것이 있고, 하나는 법률 규정이라는 것이 있다. 요 규정 대신에 오늘 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법률 규정은 사실이다. 이걸 잊어버리지 마시고, 요즘은 규정보다는 여기에 초점이 들어있다. 자, 그래서 의사표시가 들어가면은 법률 행위라 하고, 의사표시가 안 들어가면은 법률 규정 사실, 이렇게 합니다. 그죠? 법률 규정 사실. 터득발이 다 앉았나? 자, 의사표시가 들어가면은 법률 행위, 의사표시가 빠지면 법률 규정 사실, 이렇게. 자, 근데 우리 그 총칙에는요, 요 법률 행위가 시험 범위입니다. 여기서 총 10문제가 나온다고. 10문제. 법률 행위. 그래서 법률 행위가 뭐냐? 그러면 의사표시가 들어가는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타이틀이 5개 나오거든요. 법률 행위의 의, 법률 행위의 의사표시, 그 다음에 법률 행위의 대리, 법률 행위의 무효, 무효와 취소, 그 다음에 법률 행위의 조건, 조건과 기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읽으실 때는 앞에 법률 행위를 반드시 넣었어요. 습관적으로. 법률 행위의 의, 법률 행위의 의사표시, 법률 행위의 대리, 법률 행위의 무효 취소, 법률 행위의 조건 기한. 이렇게. 자, 그래 해놓고 법률 효과는 무슨 말이냐? 요거는 권리 변동이란 말하고 같습니다. 권리 변동. 그러면 변동이 무슨 말이냐? 요 권리 변동은 4년 정도마다 한 번씩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나온 지 좀 오래됐기 때문에 체계 정도는 딱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변동은 3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는 취득, 두 번째는 변경, 세 번째는 소멸. 이렇게 뭐 소멸 자체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 취득은 크게 2가지로 나누죠, 그죠? 최초로 취득하면은 뭐요? 원시 취득, 넘겨받으면 성계 취득. 이렇게 크게 나눠서. 성계는 다시 2가지로 전부를 성계하면은 이전이라 합니다. 일부를 성계하면은 설정이라 합니다. 이렇게. 자, 이전도 다시 2가지로 권리를 딱 정해서 이전하면은 특정 성계라 합니다. 특정 성계. 자, 권리든 의무든 지위든 한꺼번에 성계하면은 뭐요? 포괄 성계. 이렇게 포괄 성계.
자, 포괄성계는 대표적인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것만 딱 기억하십시오. 상속, 포괄유정, 합병. 상속, 포괄유정, 합병. 그 세 가지를 포괄성계란다. 권리뿐 아니라 채무까지도 성계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하여튼 요 체계를 기억하십시오. 최초로 원시, 넘겨받으면 성계, 전부를 성계하면은 이전, 일부를 성계하면은 설정, 권리를 정해서 이전하면은 특정 성계, 권리, 채무, 지위를 한꺼번에 이전하면은 포괄성계. 이렇게 세 가지로. 자, 변경도 세 가지가 있거든요. 세 가지. 자, 요거는 주체의 변경, 내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은 효력의 변경이라고 합니다. 자, 내용의 변경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양적 변경, 양적. 하나는 질적 변경. 자, 그러면 여기 시험은 이런 거는 필요 없습니다. 요것도 필요 없고, 요 질적 변경이 뭐냐, 작용의 변경이 뭐냐, 이걸 정확하게. 자, 질적 변경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물건에 대한 권리가 돈에 대한 권리로 변경된다. 물건 인도 청구권이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바뀐다. 그걸 뭐요? 질적 변경이라 합니다. 자, 작용의 변경은 효력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효력이 강화되는 쪽으로 변경된다. 이거를 작용의 변경. 대표적으로 저당권이 순위 승진하면은 효력이 강해지죠, 그죠? 저당권이 2순위에서 1순위로 순위 승진하면은 효력이 강화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임차권이 채권이잖아요. 채권의 효력이 약하죠. 그런데 등기하면은 물권처럼 강력해진다. 그 두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순위 승진하고 임차권의 등기.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법률 행위로 다시 돌아왔어. 자, 제일 처음에 의의가 있잖아요. 의의. 예. 요 의의는 타이틀이 첫째는 개념, 두 번째는 법률 행위의 종류, 세 번째는 법률 행위의 요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시간의 하이라이트는 요겁니다. 법률 행위의 요건. 이렇게. 뭐 개념이 뭐냐 이거는 필요 없죠. 벌써 했죠. 법률 행위란 의사 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이래 버리면 끝이다. 그죠? 자, 종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종류. 법률 행위의 종류가 뭐가 있냐? 자, 의사 표시의 개수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계약이 있네요. 두 번째는 단독행위, 세 번째는 합동행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계약이 뭐냐? 그림으로 표시를 하면 계약은 A도 의사표시, B도 의사표시. 요 의사표시가 일치하는 것을 쌍방적이다.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쌍방적. 그 다음에 단독행위. 단독행위는 A가 B한테 하나의 의사표시. 요거를 일방적이다.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일방적. 자, 합동행위는 의사표시가 여러 개가 나옵니다. 회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A도 의사표시, C도 D도 의사표시. 이렇게. 자, 이거를 우리는 구심적이다.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구심적. 그래서 계약이 뭐냐 그러면 의사표시가 두 개이면서 쌍방적인 법률행위, 의사표시가 한 개이면서 일방적인 법률행위, 의사표시가 여러 개이면서 구심적인 법률행위. 이렇게. 자, 단독행위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누죠. 그죠? 요거는 크게 봤을 때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이 있는 거는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를 외울 필요가 없어요. 요거는 5개 밖에 없다만 상대방이 없는 여기 연속으로 작년하고 그 앞에 하고 출제가 됐죠. 그죠? 점수 주기 위해서 상대방이 없는 거 5개.
하나는 유언, 두 번째는 유언으로 정의한다. 이거를 유정이라 합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소유권 포기. 채권이나 이런 거 아닙니다. 소유권 포기. 네 번째는 점유권. 점유권 포기. 마지막으로 뭘까요? 재단법인 설립. 재단법인. 이렇게. 재단법인하고 반대가 뭡니까? 사단법인이죠, 그죠? 사단법인. 사단법인 설립. 그거는 여기에 들어갑니다. 합동행위. 이렇게. 그래서 사단법인 설립은 합동행위, 재단법인 설립은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이렇게 간단하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분류를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분류가 훨씬 중요하죠. 자, 두 번째는 크게 봤을 때 부담행위, 부담행위하고 처분행위하고 이렇게 나눕니다. 부담행위, 처분행위. 자, 부담행위는 다른 말로 채권행위라고 합니다. 채권행위. 처분행위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물권을 처분하면은 물권행위, 물권이 아닌 권리를 처분하면은 주물권행위 이렇게 불러요. 물권행위, 주물권행위. 그럼 대표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자, 가별한 사람이 요 토지를 을에게 지금 1억으로 매매 계약을 합니다. 매매 계약. 자, 매매 계약을 하면서 한 달 뒤에, 즉 4월 1일 날 소유권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그럼 갑과 을이 매매한다는 뜻을 잘 기억하십시오. 자, 갑과 을이 매매한다는 뜻은 4월 1일까지 소유권 이전하기로 부담하는 행위다. 뭐라고 했습니까? 4월 1일까지 소유권 이전하기로 부담하는 행위. 그래서 매매를 부담행위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 자, 매매를 하면 을에게 소유권이 바로 생깁니까? 등기해야 생깁니까? 등기해야. 그럼 등기를 하기 전에는 뭐가 생길까요? 을에게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생깁니다. 맞죠? 그럼 그 청구권은 물권이다, 채권이다? 채권. 그러니까 갑하고 을이 매매를 하는 거 채권이 생겼죠? 그걸 줄여가지고 채권 발생 행위, 줄여서 채권행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매를 한다는 것은 4월 1일까지 부담하는 행위고, 그 다음에 매매라는 것은 채권을 발생시키는 행위다. 그래서 줄여서 뭐라고? 채권행위. 그렇게 매매를 그렇게 부른다고. 부담행위, 채권행위.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소유권은 물권입니다. 그죠? 물권. 요 물권을 이전하거나 양도하거나, 요건 네 개를 딱 외워버리면 참 좋은데 포기하거나, 요 네 단어밖에 없어요. 자, 물권을 이전하거나 양도하거나 설정하거나 포기하거나, 이거를 우리는 물권행위라고 합니다. 물권행위. 자, 물권 한 번 더 해봅시다. 물권을 뭐? 이전, 양도, 설정, 포기. 이거를 물권행위. 그러면 준물권행위는 뭐냐? 요거는 물권이 아닌 권리를 요렇게 하는 것입니다. 물권이 아닌 권리. 그럼 물권이 아닌 권리는 대표적으로 뭐요? 채권 아닙니까? 채권. 그래서 준물권 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행위가 채권양도. 채권양도. 자, 물권 행위는 물권을 대상으로 하면 물권 행위, 물권이 아닌 권리를 대상으로 하면은 준물권 행위. 준물권 행위의 대표가 뭐라고? 채권양도.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물권하고 준물권하고 합쳐서 우리는 처분행위라고 합니다. 처분행위. 자, 그럼 여기 이제 큰 차이가 뭐냐? 만약에 이게 갑의 소유가 아니고 갑 다시 소유야. 다른 사람의 토지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토지. 그럼 갑이라는 사람은 권리자입니까? 권리자가 아닙니까? 권리자가 아니잖아요. 갑 다시 토지를 지금 팔았다니까. 타인의 토지를 팔았단 말이에요. 타인의 토지. 그럼 갑은 권리자다, 무권리자다. 무권리자. 무권리자. 무권리자다 이 말이에요.
자, 무권리자가 매매를 하는 것은 괜찮아요. 요거 하려고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권리 없는 자라도 뭐는 괜찮다고? 매매하는 것은 된다. 즉 부담행위 하는 것은 된다. 채권행위 하는 것은 됩니다. 그래서 권리 없는 자라도 매매행위, 채권행위, 부담행위 하는 것은 유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권리 없는 자가 처분행위를 하잖아요. 처분행위. 처분행위를 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요거 하려고 지금 공부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타인의 권리를 매매하거나 부담행위 하거나 채권행위 하는 것은 유효. 타인의 권리를 물권행위, 준물권행위, 처분행위 하는 것은 뭐? 무효. 꼭 기억하십시오. 얼굴 펴고 얼굴. 우리 학원에는 항상 보면 너무 사람이 기죽어 있어. 기죽어 있고, 그리고 소극적이고 항상 이야기했지만, 그죠?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고, 과감해라, 과감해.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정확하게 아는 것은 힘들잖아요. 그죠? 힘들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계속 저 눈빛을 보면 제 눈치를 봐, 눈치. 제가 질문을 하면은 막 눈치를 봐. 그냥 눈치 볼 필요 없고 과감하게 그냥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 눈치법을 너무 묻고 사는 것 같아. 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매매는 다른 말로 하면은 약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속. 그러면 요거 소유권 이전은 약속에 따라서 이행을 하는 것이다. 요렇게. 자, 그래서 매매는 약속, 소유권 이전은 이행. 매매는 부담행위, 소유권 이전은 처분행위. 매매는 채권행위, 소유권 이전은 물권행위.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물권을 대상으로 해서 이전하고 양도하고 설정하고 포기하고, 요거를 뭐라 했다고? 물권행위. 물권이 아닌 권리를 요렇게 하는 것을 뭐라고? 준물권행위. 그렇게 불러주면 됩니다. 간단하게. 자, 그리고 법률행위 요건 보겠습니다. 25페이지 법률행위 요건. 법률행위 요건은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두 가지. 하나는 성립 요건이라고 있다. 성립 요건. 요 성립 요건 효력 요건이 있습니다. 효력 요건. 요렇게. 자, 성립 요건을 갖추면 성립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효력 요건을 갖추면 뭐라 할까요? 유효라고 하지요. 이렇게. 그러면 성립이 되고 유효가 되면 당사자는 자기가 목표하는 권리를 취득한다.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하시라고. 성립 앤드 유효이면은 권리 취득한다. 그럼 성립하고 반대말이 뭘까요? 반대말 불성립이죠. 그죠? 불성립. 그러면 앤드하고 반대말이 뭘까? 오와. 유효하고 반대말이 뭐? 무효. 이렇게 되면은 권리 취득이 안 된다고. 이렇게. 그거 연습하고 있다. 성립 앤드 유효면 취득, 불성립 또는 무효이면은 불취득, 반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불성립은 잘 없기 때문에 대부분 다 유효냐, 무효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나오는 것이 앞으로 유효, 무효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효면 취득, 무효면 불취득, 반환 이렇게 됩니다. 자, 성립 요건은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째는 당사자. 당사자가 존재하고 목적이 존재하고. 목적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는 내용으로 읽으시면 된다. 자, 매매의 목적은 뭐로 읽어라? 매매의 내용. 이렇게 목적. 세 번째, 의사표시가 있습니다. 의사표시. 의사표시가 존재하면 된다. 그래서 성립 요건은 존재만 하면 됩니다. 당사자 존재, 목적이 존재, 의사표시가 존재. 그러면 성립은 된다.
그럼 이제 효력 요건을 갖춰서 유효로 갈라 하면은 당사자는 3대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3대 능력. 자, 세 가지 능력이 뭘까요? 기억납니까? 세 가지 능력. 하나는 권리 능력, 하나는 의사 능력, 하나는 행위 능력. 세 가지. 요 세 가지를 다 갖춰서 법률 행위를 해야 유효로 간다. 그런 뜻입니다. 효력 요건에. 그럼 권리 능력은 중요하지 않고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을 뭐라 할까요? 의사 무능력자. 이렇게 의사 무능력자. 그래서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이 법률 행위를 해버리면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무효. 이렇게 된다. 무효. 자,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을 뭐라 합니까? 행위 무능력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행위 무능력자는 다른 말로 제한 능력자라고도 합니다. 제한 능력자. 의사 무능자보다는 수준이 좀 높아요. 수준이 높다. 그래서 행위 능력이 없는 요 사람을 우리는 법적으로 바보라 그럽니다. 바보. 민법에는 3대 바보가 계신다. 1대, 2대, 3대. 1이 뭐요? 1이 미성년자. 2가 뭐요?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이름도 더럽다. 그래서 민법에는 안 해도 된다. 민법에는 100% 미성년자를 가지고 출제합니다. 중개법에는 요거 해야 됩니다. 한번 해봐라.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민법에는 미성년자. 그럼 미성년자가 매매를 하면 어떻단 말입니까? 미성년자가 매매를 하면은 뭐 할 수 있다고? 취소를 해서 무효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걸 딱 설명 들을 때 느낌 와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사자라는 사람이 요 세 가지 능력을 갖추고 법률행위 하면 유효. 능력이 빠져버리면 뭐요? 결국에는 뭐로 간다고? 무효로 간다고. 그 유효냐 무효냐 이걸 계속 판단하고 있잖아요. 효력 요건을 갖추면 유효, 못 갖추면 무효. 이렇게. 자, 목적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효력 요건이 네 가지. 첫째는 목적이 확정되고, 그 다음에 가능하고, 그 다음에 적법하고, 그 다음에 타당하고. 이렇게 한번 읽어봐요. 확정, 가능, 적법, 타당. 확정, 가능, 적법, 타당. 순서대로 하면은 확가, 적타 이렇게 됩니다. 확가, 적타. 어떤 사람은 7년 전이가 그냥 순서대로 하라니까 교수님 저희는 저희 조상의 전통이 뒤에서 치는 스타일입니다. 저는 타적가화 갈랍니다. 타적가 몇 년째 하고 있노 하니까 7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지도 하고 있더라고요. 좀 시킨 대로 해라. 순서에 다 의미가 있다고. 확정, 가능, 적법, 타당. 그러면 유효. 불확정, 불가능, 부적법, 부당하면은 무효. 아시겠죠? 유효냐, 무효냐 이걸 계속 판단하고 있다. 자, 확정되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타당하면은 유효. 불확정, 불가능, 부적법, 부당하면은 무효. 그 다음 의사표시. 자,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결정에 하자가 없어야 유효다. 그런 얘기. 하자가 없어야 유효다. 요것도 반대로 해볼까요? 일치하고 반대말이 뭡니까? 불일치. 그죠? and하고 반대말은 or. 하자가 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 불일치하거나 하자가 있으면 무효. 일치하고 하자가 없으면 유효.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여기부터 이제 실제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첫 시간은 요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민법 전반이 이 체계에 따라서 돌아가고 있다. 그런 얘기. 자세히 보면. 자, 우리가 매매를 했는데 10번지 토지를 매매했는데 10번지를 안 적었어요. 그러면 애매하잖아요. 그죠? 그 애매하면은 그거를 뭐 해줘야 됩니까? 확정해 줘야 된다. 애매한 것을 확정해 준다.
이 확정해주는 수단을 우리는 법률행위의 해석이라고 합니다. 뭘 한다고? 법률행위의 해석. 별 4개입니다. 매년 예상문제라고.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맨 뒤에 합니다. 자, 가능에서는 가능 반대말이 불가능이거든요. 줄여서 불능. 이 불능 체계도가 또 별 4개야. 별 4개. 민법 전역에 영향을 미치므로 별 4개. 자, 그 다음에 타당은, 적법은 뭐 별로고, 타당은 103조하고 104조. 여기는 100% 한 문제 나옵니다. 무조건, 이렇게. 그래서 3월부터는 1, 2월하고 조금 다른 게 뭐냐. 중요한 부분을 조금 더 터치를 합니다, 제가. 근데 여러분은 잘 몰라요. 여기, 또 2월 달에는 요거 안 했는데 지금은 하고 있는데 그 정도 되면 이미 합격했어. 여러분은 그냥 들으면 되는 것이고, 제 입장에서는 수준을 조금씩 높여간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확정부터 해야 되는데, 요게 이제 맨 뒤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불능 체계도 요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능 체계도. 불능 체계도. 자, 우선은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갑이라는 사람이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을. 자, 을에게 지금 1억으로 매매를 합니다. 3월 1일 날, 이렇게. 그러면 을은 매수인이고 갑은 매도인 아닙니까? 그죠? 근데 매도인과 매수인이 이러면은 그런 습관이 들면은 점수가 안 나와. 그래서 항상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는 채권자다. 이런 개념으로 항상 써야 된다고. 자, 갑이라는 사람은 소유권을 이전해줘야 할 뭐라고? 채무자. 이렇게. 자, 그런데 매매를 기점으로 해서 집이 불타버렸단 말이에요. 집이 불탔어. 집이 전소됐다고. 그 앞에 완전히 어지럽지 않으십니까? 괜찮아요? 괜찮습니까? 너무 이게 다소곳해서 그죠? 소녀같이 느낌이 그렇다. 우리 아시죠? 그죠? 마음이 굉장히 순수하신갑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봅시다. 그럼 집이 불타버리면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그걸 불능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불타버릴 수도 있고 여기서 불타버릴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불능이 되면은 뭐라고 부를까요? 원시적 불능이라고 합니다. 원시적. 여기는 뭐라 한다고? 후발적 불능이라 한다. 후발적 불능. 이렇게. 자, 그런데 원시적은 두 가지로 다시 나눠집니다. 하나는 원시적 전부 불능, 원시적 일부 불능 두 가지로. 우리 1월달 학기는 이거 안 나눴습니다. 근데 이제 나누고 조금씩 이제 깊이 들어간다. 요거는 집이 전소됐다 그 말이고, 요거는 집은 그대로 있는데 방 하나가 불탔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 그러면 전부가 불타버리면 매매 전에 집이 전소되면은 매매 대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매매는 무효로 갑니다. 유효냐 무효냐 그게 끝판왕이다 이 말입니다. 무효로 가면서 3주 전에 배웠던 535조 제목이라도 기억이 날 텐데,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이걸로 처리합니다. 네, 한번 읽어보세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535조 그 3주 전에 배운 것이다. 배웠는데 또 가면은 다시 배웁니다. 여기는 체계만 좀 잡아라 그런 뜻입니다. 지금 이 내용 지금 분명히 그 당시에는 열심히 했어. 우리끼리 열심히 했는데 지금 물어보면 또 한 개도 몰라.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 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4월 달에 갔을 때 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보자 그런 뜻입니다. 자, 일부 불능이면은 어떨까요? 자, 집은 존재하는데 방 하나가 날라갔죠? 그럼 집이 있잖아요. 있는 집을 매매했기 때문에 매매는 뭐로 간다고? 유효입니다. 자, 매매는 유효이고, 이때는 자, 갑이라는 사람이 방 하나가 없는 집을 팔았단 말이에요. 즉 하자 있는 집을 팔았어. 그래서 이때는 갑이 매도인으로서 무슨 책임을 진다고? 담보 책임을 진다. 요거 할 때도 참 열심히 했어. 열심히. 앞에서 잘하면 지금 쉽고, 지금 잘하면 앞에 돌아갈 때 쉽고 이래 돼. 근데 거꾸로 하면 앞에 어려우면 지금 더 어렵고, 지금 어려우면 앞에는 한 개도 모르고 이래 돼 본다.
그래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학생 간의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게 돼 있다 이 말을. 특히 민법은 그래요, 그죠? 여기는 담보 책임을 진다. 담보 책임 중에서도 우리가 박스 5개 혹시 기억날까? 사건 박스 있잖아. 종류, 권리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 전부 타인 권리 매매, 일부 타인 권리 매매, 수량 부족, 일부 멸실. 대충 기억이 나지? 대충. 예. 자, 거기서 수량 부족, 일부 멸실 사건에 해당된다 이 말입니다. 일부 멸실 사건 이렇게. 그래서 민법은 전부 다 1페이지부터 700페이지 연결이 다 된다고. 전부 다 자세히 보면. 그러니까 저는 연결이 다 되기 때문에 하나도 안 봐도 처음부터 끝까지 책 하나 안 봐도 700페이지 다 이야기할 수 있다고. 그게 이제 장점이다. 어떻게 보면. 자, 후발적 불능은 자, 매매 당시에는 집이 존재했는데 매매한 후에 불탔다 그 말이죠. 그럼 매매할 당시에는 집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후발적 불능은 매매는 무조건 유효다. 이렇게 무조건 유효. 그리고 요거는 두 가지로 나눈다 그랬습니다. 자, 채무자 갑의 잘못으로 불탔냐, 갑의 잘못 없이 불탔냐 이렇게. 어느 경우에 갑이 책임지나요? 갑에게 잘못이 있을 때. 그럼 이때는 무슨 책임질까? 무슨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잖아요, 그죠? 한번 읽어보세요. 채무 불이행 책임. 그래서 갑의 잘못으로 불타버렸으면은 갑은 을에게 채무 이중매매할 때 이것도 바로 묻습니다. 그대로 여기서 잘 들으라고. 잘 들어. 자, 갑의 잘못으로 채무자의 잘못으로 불타버리면 채무자는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진다. 이걸 거꾸로 이야기하면 을 쪽에서는 갑에게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면 채무 불이행 책임은 항상 나오면 세트로 딱 기억해야 돼. 해제 플러스 손해배상 청구, 이 내용이 채무 불이행 책임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 자, 매매 후 갑의 잘못으로 집이 불탔을 때 을은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매매를 뭐 할 수 있고 해제할 수 있고 갑에게 뭐 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렇게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 갑에게 잘못 없이 불타버렸습니다. 그러면 잘못 없이 불타버리면 이때는 책임 문제가 아니고 독특한 문제로 처리합니다. 이거를 우리는 위험 부담 문제다 이렇게 합니다. 요것도 지난주에 배웠다. 배웠는데 한 개도 기억이 안 난다. 다행히. 기억 안 나는 게 더 좋아. 뭐 기억이 계속 나면 머리가 아파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들어오면은 까먹고 들어오면은 까먹고 괴로에 편하다. 머리가 시원하고. 자, 위험 부담 문제는 537조 538조 있다, 그죠? 또 요것도 4월 말에 가면 구체화 시킵니다. 그 총칙에서는 체계만 잡아라. 체계. 그 머릿속으로 이게 딱 구조가 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 원시적 불능, 전부, 일부, 전부는 무효, 535조로 처리, 일부 불능은 유효, 담보 책임으로 처리. 자, 후발적 불능은 무조건 유효, 채무자의 귀책 사유로 그러면 채무 불이행 문제, 귀책 사유 없이 그러면 위험 부담 문제. 그렇게 간단하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적법을 볼까요? 지금 그래서 항상 이 순서를 보러 지금 요거 하고 있잖아요. 요거는 맨 뒤에 할 것이고. 그 다음 뭐 할다고? 적법. 법에 적합해야 된다. 적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법. 자, 적법 하면은 유효, 부적법 하면은 무효.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법이 뭐냐? 강행규정이라 합니다. 강행규정. 강행규정에 적합해야 유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강행규정하고 반대말이 뭐예요? 임의규정입니다. 임의규정. 이렇게. 자, 강행규정에는 다시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효력규정, 하나는 단속규정. 이렇게. 그저 우리 민법의 규정은 전부 세 가지로 처리된다고. 효력규정, 단속규정, 임의규정. 이렇게 규정. 근데 여기 이제 가장 강력하죠, 그죠? 효력을 주는 규정, 요거는 처벌하는 규정, 단속 차원에서 처벌하는 규정.
요거는 임의로 준수해도 되고 준수 안 해도 되는 자유로운 규정, 그런 뜻입니다. 만약에 효력 규정에 위반했잖아요. 효력 규정에 위반해서 계약을 했다 칩시다. 그러면 효력이 없어져 버려요. 계약이 뭐로 간다고? 무효로 가고 대부분 다 처벌도 받습니다. 이렇게 처벌도 받는다. 자, 그 다음 임의 규정에 위반했잖아요. 그죠? 임의 규정에 위반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계약은 뭐로 간다고? 유효. 처벌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괜찮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단속 규정에 위반합니다. 단속 규정에 위반. 여기 이제 제일 중요하죠, 그죠? 중간에 절충에서 태어난 조문이 단속 규정이다. 자, 요거는 계약 자체는 살려줍니다. 유효. 그런데 단속 차원에서 뭐를 한다고? 처벌을 한다고. 요렇게. 그래서 항상 법을 공부할 때는 체계다, 체계. 머릿속에 구조가 딱 써야 된다, 프레임. 응? 자, 효력을 위반하면은 무효 처벌. 임의 규정이 위반해도 괜찮다. 단속 규정이 위반하면은 거래는 유효인데 단속 차원에서 처벌된다. 요게 딱 중간이잖아요, 그죠? 느낌이, 그죠? 박살난다, 괜찮다, 두드리만 맞는다. 거래는 괜찮다고, 이렇게. 자, 그러면 대표적인 예가 뭐 있을까? 효력 규정 예. 네 가지 정도만 우선 기억하세요. 대표적인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거. 하나는 명의신탁. 명의신탁 금지 규정. 명의신탁 금지 규정. 명의신탁은 하지 마라 돼 있습니다. 실명법에 보면.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토지 특정 지역에서는 토지 거래할 때 허가를 받으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개수수료. 중개수수료 상한 규정. 중개수수료는 몇 프로 이상 받지 마라 요래 돼 있어요. 상한 규정. 그 다음에 무등록자. 여러분들이 중개사 자격을 취득했다고 해서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나요? 아니요.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을 해야 되는데 무등록자가 중개수수료 약정을 했단 말이야. 요거는 금지됩니다. 하지 말라고. 요렇게 네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 그럼 한번 해볼까? 자, 명의신탁 하지 마라 했는데 했단 말이야. 해버리면 뭐로 된다고? 무효되고 처벌되고. 자, 이 지역에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라 했는데 안 받고 거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거래가 뭐로 간다고? 무효 처벌. 요렇게. 중개수수료 상한 규정을 지켜라. 0.9% 초과하지 마라. 이랬습니다. 그런데 1.5% 받아버렸어요. 그럼 1.5% 부분은 무효 처벌도 된다고. 그렇게. 무등록자가 수수료 약정을 하지 마라 했는데 약정해버리면 이 약정은 뭐로 한다고? 무효되고 처벌되고. 이렇게. 그래서 강력한 규정을 위반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력한 규정. 네 가지 기억하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1번 뭐 명의신탁 금지 규정, 2번은 토지거래 허가 규정, 3번은 중개수수료 상한 규정, 4번은 무등록자 수수료 약정 금지 규정. 요렇게. 자, 그 다음 단속 규정. 자, 단속의 임의 규정은 필요 없고요. 단속 규정의 대표적인 거 중간 생략 등기. 원래 중간 생략 등기는 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하지 마라고 돼 있다. 중간 생략 등기 금지 규정. 근데 하지 마라 했는데 중간 생략 등기를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해버리면 등기 자체는 유효인데 단속 차원에서 처벌된다. 처벌된다는 말은 과태료 부과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전매. 지역마다 다른데 전매 제한이나 전매 금지 규정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전매를 하지 마라 했는데 해버려도 전매는 유효인데 처벌된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제일 마음에 듭니다. 직거래도 있는데 각종 무허가 시리즈, 핵심이 시리즈다. 시리즈 한번 읽어보시오. 각종 무허가 시리즈. 그 앞에 무허가 뭐시 어쩌고 저쩌고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단속 규정 위반이야. 무허가 음식물 판매 행위, 무허가 농산물 판매 행위, 무허가 영업 행위. 그때는 행위는 유효인데 처벌받는다. 뭐를 위반했기 때문에? 단속 규정을 위반했으므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허가 시리즈. 이제 봄 되니까 나른하죠, 그죠? 나른해가지고 좀 있으면 이제 강실에 이제 수면벌레가 막 기다립니다. 그 수면벌레가 여러분 머릿속에 침투를 해가지고 생전에 제사도 안 지낸 사람이 제사를 내내 지내. 꾸벅꾸벅 하면 되라, 그죠? 그래갖고 4시간 끝나고 나면 인생이 허무합니다, 그죠? 집에 갈 때 내가 뭐 하는 짓이고 하면서, 그죠? 미리미리 앞으로 여러분들 이런 일을 예측을 해줄게, 한 번씩.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는 학습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고. 그 여름이 오기 전에 해야 되고, 여름 끝나면 가을에 빨리 뭐 집중해서 빨리 스포트를 해야 된다고, 원래. 각종 무허가 시리즈. 그 다음에 좀 전에 직거래 금지 기준. 직거래가 뭐예요? 중개업자는 직거래 금지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개업자는 중개를 해야 되는데 지가 매매 당사자로 된단 말이에요. 그걸 직거래를 합니다.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해버렸어. 그러면 직거래 자체는 유효인데 처벌받는다고. 아시겠죠? 여기까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적법. 적법 다음에는 뭘까요? 적법 다음에 여기 있네. 요거 타당. 그죠? 그래서 항상 제가 설명했잖아요. 1월달부터 민법은 왼쪽부터 쭉 따라서 잘 봐야 된다고. 항상 전체를 딱 크게 써놓고 좁혀 들어가잖아. 계속 이렇게. 그거를 이제 체계라고 이야기해요. 체계. 그죠?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민법 중에서 총칙 중에서 법률 행위 중에서 의 부분을 하고 있잖아요. 의는 세 가지죠. 개념, 종류, 요건 중에서 뭘 하고 있다? 요건. 요건 중에서도 뭐 하고 있다? 성립 요건이 아니고 효력 요건 중에서 목적과 관련된 효력 요건을 하고 있다. 이게 주소가 파악이 빨빨 돼야 된다고. 여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푹 빠져 지가 어디 하는지도 모르고 있으면 깝깝하단 말이에요. 그 체계를 알아야 된다고. 위치를 다시 잡아봅시다. 우리 지금 어디 하고 있다? 크게 잡자. 오늘 민법 맞지? 총칙 맞지? 법률행위 맞지? 그 중에서 1번 의하고 있다고. 의사표시는 좀 이따 갈 것이고. 의 중에서 개념, 종류, 그 다음에 요건. 요건하고 있죠? 요건. 요건은 몇 개다? 2개. 성립 요건하고 효력 요건. 그러면 지금 이거 하고 있죠? 이거. 그죠? 적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말을 할 때 목적과 관련된 효력 요건 중에서 적법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런 위치 파악이 좀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 자, 그 정도 하시고 좀 쉬었다가 타당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당성. 잠깐만 32페이지 그 표시만 좀 하세요. 32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 단속 규정하고 효력 규정 찾았나요? 자, 단속 규정은 3, 4, 5번을 표시하시고 효력 규정은 1, 3번, 9번을 표시하세요. 그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을 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조금 쉬었다가 35페이지. 왼쪽에는 3, 4, 5, 오른쪽에는 1, 2, 3, 9. 그죠? 9번. 자, 좀 쉬었다가 35페이지 타당성으로 들어갑니다.